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8년 차 5살 딸 하은이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 한서연입니다. 제가 살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순간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친정어머니 병간호를 다녀온 사이 침대 밑에서 낯선 물건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게 뭐였냐고요? 바로 여자의 속옷이었습니다. 남편은 너 거 아니냐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는데요. 그 순간부터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평범하다고만 믿었던 제 결혼 생활 뒤에 이런 진실이 숨어 있을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누구보다 가정적이라 믿었던 남편의 두 얼굴을 저는 그날 이후 벗겨진 가면 속의 얼굴과 마주하게 됐죠. 겉으로는 자상한 남편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상상도 못한 진실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하루 뒤에 그런 배신이 숨어 있었다는 걸 그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는데요. 남편만 믿고 살아온 지난 8년이 그저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겪은 일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서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결혼 전에는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했지만 하은이를 낳고 나서는 전업주부로 살림에 전념해왔습니다. 사회생활을 그만두고 온전히 가정에만 집중하며 살았던 지난 5년이 저에게는 나름의 자부심이었죠. 하은이가 옹알이를 시작하던 순간부터 첫걸음마를 떼던 순간까지 저는 그 모든 시간을 곁에서 지켰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그런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저는 이 가정을 지키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라고 믿어왔어요. 남편 태호 씨와는 회사 동기로 만나 3년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동기들 사이에서도 소문난 성실한 사람이라는 평판 때문에 저희 부모님도 흔쾌히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결혼식 날 아버지는 사위 하나는 정말 잘 봤다며 몇 번이고 흡족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연애 시절엔 누구보다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이었고 결혼 후에도 크게 다투는 일 없이 무난하게 지내왔죠.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고 요리도 하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던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가끔 시댁 문제나 육아 문제로 다투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태호 씨가 먼저 손을 내밀며 화해를 청하곤 했거든요. 여보, 하은이 유치원 데려다주고 올게. 당신은 좀 더 자. 고마워요. 요즘 당신 진짜 고생 많아요. 그런 소소한 배려 속에서 저는 우리 부부가 남들보다 특별히 화목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저희 부부는 인꼬 부부로 소문이 나 있었고 저 역시 그 말이 내심 뿌듯했어요. 결혼 8년이 지나도록 저는 단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에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병원인데 빨리 좀 와줘.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려 운전대를 제대로 잡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없었죠. 회사에 급하게 반차를 내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저는 제발 아무 일 없기를 기도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보니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한쪽 몸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최소 한 달 이상은 집중적인 재활치료와 간병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앞이 캄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이 밀려왔죠.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였고 형제도 없이 저 혼자 어머니를 챙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멀리 사는 친척들도 있었지만 다들 각자 사정이 있어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죠. 동생이 없는 저에게는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며칠 밤을 잠도 제대로 못 잔 채 병원과 집을 오가야 했어요. 그때마다 하은이는 엄마는 자꾸 왜 병원에만 가냐며 칭얼거렸고 저는 그런 딸을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며 한 달 정도 친정에 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하은이랑 집안일은 어떻게 해? 나 없이 괜찮겠어? 걱정하지 마. 얘가 집안일 도와줄 사람 구해놓을게. 당신은 어머니만 신경 써. 태호 씨는 흔쾌히 저를 안심시켰고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남편이 얼마나 든든한 사람인지 새삼 고맙게 느껴졌죠. 지금 생각하면 그 순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집안일 도와줄 사람으로 낯선 사람이 집을 드나든다는 게 내심 걸렸지만 어머니 상태가 워낙 위중하다 보니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죠. 짐을 챙기며 저는 하은이 손을 꼭 잡고 몇 번이고 아빠 말 잘 들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엄마, 언제 와요? 나 엄마 없으면 잘 못 자는데. 엄마 금방 갔다 올게. 우리 딸 아빠랑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어. 그렇게 하은이를 뒤로 한 채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집을 바라보며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애써 떨쳐내려 했어요. 친정에 머무는 동안 저는 매일 밤 태호 씨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하은이는 잘 지내지? 밥은 잘 먹고? 잘 먹고 있으니깐 걱정하지 마. 도우미 아주머니가 잘 챙겨주셔. 그런데 몇 번인가 통화를 하다 보면 뒤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여보, 지금 누구 있어? 도우미 아주머니야. 설거지하고 계셔. 그때는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젊게 느껴졌던 게 마음에 걸립니다. 한 번은 하은이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사진 속 배경에 낯선 여성용 신발이 현관에 놓여 있는 게 스치듯 보였어요. 또 한 번은 밤늦게 전화를 걸었는데 남편이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를 낮추며 서둘러 전화를 끊으려 했던 적도 있었죠. 여보, 지금 회사 업무가 좀 있어서 바쁘니깐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그때는 그냥 바빠서 그러나 보다 넘겼지만 그 어색했던 순간들이 하나둘 떠오를 때마다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저는 드디어 친정에서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딸과 남편 생각에 저는 집으로 가는 내내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우리 딸, 엄마도 많이 보고 싶었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하은이를 꼭 끌어안았고 태호 씨도 그런 저희를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집 안 곳곳을 둘러보니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저는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고 건넸어요.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집이 이렇게 깨끗한 거 보니 도우미 아주머니가 참 꼼꼼하셨나 보다. 그러게 손이 야무지신 분이었어. 하은이도 잘 챙겨주시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감사 인사라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 곳곳을 둘러보던 저는 침실 청소를 하다가 침대 밑을 정리하려고 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손끝에 무언가 느껴져 꺼내보니 그건 제 것이 아닌 낯선 여성용 속옷이었죠. 처음엔 잘못 만진 건가 싶어 눈을 의심하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귓가에 그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청소기를 밀다 말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잘못 봤나 싶어 몇 번이고 다시 살펴봤지만 분명 제가 산 적 없는 속옷이었습니다. 브랜드 택까지 확인해봤지만 처음 보는 낯선 상표였습니다. 손이 떨려 그 자리에서 몇 번이고 놓쳤다가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이거 왜 우리 침대 밑에 있어? 저는 그 속옷을 들고 거실로 나가 태호 씨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끼며 저는 겨우 목소리를 짜냈죠. 손에 쥔 그 낯선 속옷이 마치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는 걸 느끼면서도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태호 씨의 반응이 이상했죠. 당황하는 기색은커녕 오히려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노려보는 그 눈빛에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게 뭔데? 나는 모르는데 그거 당신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멀쩡히 서 있던 다리가 휘청거릴 정도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내 거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이런 속옷 산 적도 없어. 목소리가 떨려 나오는 걸 애써 억누르며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도우미 아주머니 거겠지. 왜 나한테 그래? 태호 씨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며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 속옷이 왜 우리 침대 밑에 있어?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남편은 짜증난다는 듯 얼굴까지 붉히며 나한테 소리쳤죠. 그럴 거면 집을 비우지나 말던가. 고생한 사람한테 뭐 하는 거야? 소리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는 그 뻔뻔함에 기가 막힐 지경이었어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크고 단호했는지 저는 순간 제가 무언가 착각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의 첫 다툼은 진실은 밝히지 못한 채 팽팽한 침묵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당신 한 달이나 집 비웠으면서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건데 나도 억울해. 그 뻔뻔한 말투에 저는 순간 제가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분명 뭔가 이상한데 명백한 증거가 없으니 더 이상 몰아붙일 수도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무작정 몰아붙였다가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봐 그것도 두려웠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가 놓고 간 걸 수도 있잖아. 왜 자꾸 나를 의심해? 태호 씨는 그렇게 말하며 오히려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자기가 억울한 사람인 것처럼 눈까지 붉히며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 뻔뻔한 얼굴 앞에서 저는 순간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분명 제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남편의 확신에 찬 말투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 싶어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도우미 아주머니 거일 수도 있지. 내가 너무 예민했나 싶어 화를 가라앉혔습니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하루를 보냈지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밥을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워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 도움이라는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잠을 이루려 눈을 감아도 자꾸만 그 낯선 속옷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남편은 도우미 아주머니 연락처도 이미 지웠다며 얼버무렸고 그 말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간단히 지울 만큼 별것 아닌 사람이었을까? 저는 자꾸만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저는 결국 인터넷으로 흥신소를 검색해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사모님,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말하는 내내 목이 메어 몇 번이나 말을 끊고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남편이 한 달 동안 낯선 여자를 도우미로 집에 들였는데 그 뒤로 이상한 물건이 발견됐다고요. 직원분은 차분하게 제 이야기를 들으며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모님, 확실히 하시려면 며칠간 미행을 붙여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침내 확실한 답을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죠.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찜찜함을 안고 살 수는 없다는 생각에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잠을 설치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몰래 그의 휴대폰을 훔쳐보기도 했지만 별다른 단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싶은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동시에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 자괴감을 눌렀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저는 심장이 요동치는 걸 느끼며 서둘러 사무실로 향했어요. 운전을 하는 내내 별별 생각이 다 들어 몇 번이나 신호를 놓칠 뻔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저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여는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놓칠 뻔했습니다. 직원분이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겨우 마음을 다잡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이 마치 슬로 모션처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봉투 안에는 남편이 어떤 아파트를 정기적으로 드나드는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저는 숨이 턱턱 막혀오는 걸 느꼈습니다. 사모님, 이 아파트는 김미란이라는 여성 명의로 되어 있고 이혼 후 혼자 거주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직원분은 담담한 어조로 조사 결과를 하나씩 설명해 나갔지만 저에게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그 여자는 세련된 옷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하고 있었고 저는 왠지 모를 열등감마저 느껴졌습니다. 남편분이 이 여성 집을 거의 매주 많으면 주 3, 4회씩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 빈도를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태호 씨가 그 아파트 앞에서 다정하게 웃으며 문을 열어주는 모습, 함께 장을 봐서 들어가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사진에서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까지 찍혀 있어서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연애할 때도 그렇게 다정하게 손을 잡아준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데 그 여자 손은 그렇게 서스럼 없이 잡고 있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모님이 친정에 계셨던 그 한 달 동안 이 여성이 사모님 댁에 여러 차례 드나든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아파트 출입 기록과 사모님 댁 인근 CCTV 영상을 대조한 결과 거의 매일같이 드나든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심지어 유치원 하원 시간에 맞춰 하은이를 데리러 나오는 모습까지 찍혀 있어서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 서류를 붙잡은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눈앞이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저는 겨우 의자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직원분이 놀란 얼굴로 괜찮으시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움이라는 사람이 바로 남편의 내연녀였다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친정에서 어머니 병간호를 하며 마음 졸이던 그 시간에 남편은 그 여자를 우리 집에 들여 제 딸까지 맡기며 살림을 시켰다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 딸을, 내가 그렇게 아끼는 딸을 남편의 내연녀에게 맡겼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참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은이가 그 여자를 뭐라고 불렀을지, 그 여자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을지 생각하니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 혹시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시면 현장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이를 악물고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다는 생각에 저는 담담한 척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알겠습니다. 며칠 안으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잠시 벽을 짚고 서야 했습니다. 며칠 뒤 흥신소 직원의 연락을 받고 저는 그 아파트 앞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 앉아 그 건물을 올려다보며 저는 몇 번이고 심호흡을 해야 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니 정말로 태호 씨가 익숙한 걸음으로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익숙한 걸음걸이가
마치 제 집처럼 편안하게 드나드는 모습이 저를 더욱 참담하게 만들었죠. 평소 우리 집 현관을 들어설 때와 똑같은 그 걸음걸이를 보니 배신감이 더욱 사무쳤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걸 억누르며 조용히 뒤를 따라갔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끼면서도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태호 씨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망설임 없이 누르는 그 손짓 하나에도 두 사람이 얼마나 오래 만나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익숙함이 오히려 저를 더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다시 열리고 한 여자가 반갑게 태호 씨를 맞이하며 안으로 이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미운 얼굴로 보였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그 얼굴 뒤에 제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 얼굴 하나가 제 결혼 생활을 이렇게 산산조각 냈다는 게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의 표정에서도 스산한 그늘이 스치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결혼 8년 함께 쌓아온 시간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배신감과 그럼에도 5살 딸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 두 감정이 동시에 저를 짓누르는 게 그렇게 버거운 일인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몇 번이나 떨려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울어야 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홀로 앉아 눈물을 쏟아내던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겨우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안 돼. 하은이를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붙잡았어요. 그 순간에도 딸 얼굴이 떠올라 저는 눈물을 삼키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가로수에 몸을 기댄 채 저는 몇 번이고 숨을 고르며 정신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정도로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흥신소 직원이 곁에서 사모님, 여기서는 조용히 계셔야 합니다. 라며 저를 다독여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겨우 숨을 골랐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과 무너지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저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두 손을 꽉 움켜쥐고 그 자리를 지키며 몇 장의 사진을 더 확보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어붙은 듯 감각이 없었지만 저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집에 돌아와 곤히 잠든 하은이 얼굴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엄마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게. 다시는 이런 일로 눈물 흘리지 않게 해줄게. 새근새근 잠든 딸의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그 다짐을 되뇌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지새우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냉정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무너지기보다 확실한 증거를 모아 제대로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내내 노트에 그동안의 일들을 하나하나 시간 순서대로 적어 내려가며 저는 조금씩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흥신소에서 받은 모든 자료를 안전한 곳에 따로 보관해뒀습니다. 혹시 몰라 클라우드에도 백업을 해두고 인화한 사진은 친정어머니 댁에 맡겨뒀죠.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절차와 위자료, 양육권에 대한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증거 자료가 이렇게 확실하면 위자료 청구에 유리할 겁니다. 양육권도 충분히 가져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이 조금씩 보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막막하기만 했던 미래에 작은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아 조금은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저는 조금씩 무너졌던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죠. 저는 태호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처음엔 발뺌하던 태호 씨도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더 이상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알아볼 줄은 몰랐다.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오히려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뻔뻔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니 서글픔과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저는 담담하게 되물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저 자신을 지탱하는 힘이 됐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길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저는 하은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죠. 친정 어머니도 다행히 재활 치료를 잘 받으셔서 이제는 혼자 거동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 함께 눈물 흘리시며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서연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엄마가 옆에서 힘이 되어줄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위로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엄마도 얼른 나으셔야 해요. 그래, 우리 딸 힘내. 엄마가 있잖아. 어머니는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저를 다독여주려 애쓰셨고 그 모습에 저는 오히려 더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딸 그렇게 셋이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리며 하루하루 단단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지만 지나고 보니 오히려 진실을 마주하고 제 삶을 되찾은 계기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큰 상처는 믿었던 사람의 배신에서 온다는 걸 이번 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설 힘도 결국 제 안에 있었다는 것도 깨달았죠. 지금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혼자 참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길 바랄게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고 여러분은 그 진실을 마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시는 이런 아픔이 없기를, 그리고 언제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디서 이 영상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